보통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하면 우리가 말 많이 나오는 그 미친 자 전략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친지 보여주면 알아서 조심해라. 6% 올랐네가 아니라 6%밖에 안 올랐답니다. 중간 선거가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면 여기 똑같이 원유가 올라가는 원유값이 올라가는 행동은 무조건 막을 겁니다. 아마 다른 이란도 그렇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또 맞을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이슈들이 국경을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을 망원경처럼 한 발 더 물러서서 더 멀리,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자금 흐름 또 시장의 흐름을 확대해보는 시간 머니스코프로 저희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전쟁의 파장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자세한 진단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준희 NH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시작 전에도 과연 그 주말 사이의 사태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두 국가, 세 국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 전반적으로 이 전쟁이 좀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죠. 하메네이를 포함한 핵심 지도부 48명이 어떻게 보면 사망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과연 이제 미국의 이런 행동들이 어떤 계산을 두고 이제 강행을 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흐름부터 보자면 사실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다. 네, 오히려 얼마 전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작전 등으로 유가가 안정됐었죠. 그 이후에 지금 유가도 한 13%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런 호르무즈 해역도 봉쇄한다고 하고 유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하면 우리가 말 많이 나오는 그 미친 자 전략 있지 않습니까? 럼프형. 럼프형 얼마나 미친지 보여주면 알아서 조심해라. 이번에 다 같이 모여 있는 회의 중에 이렇게 폭격으로 정리가 된 거라 앞으로 중동 특히 이란에서 어느 수뇌부가 나와서 우리가 반미 쪽으로 그림하겠다 하면 또 거기를 또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내가 원하는 판이 아니니 내가 원하는 판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태를 확산시킨 건가요? 제 생각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사실 크레이지맨 전략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회사가 트럼프 형이 이제 회사할 때는 회사를 원하는 거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미국이 필요한 게 중동에 대한 강한 압박보다는 강한 컨트롤인데 이렇게 한번 했으면 사실 이란 빼곤 다 친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한번 보여줬으면 이제부터 오히려 수위를 조금 약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또 하지 않으셨습니까? 군중여 일어나라. 너희가 앞으로 센츄리에서 네. 이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다. 아마 이렇게 한번 하고 내분도 조장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동 패권 유지하려면 그리고 트럼프만 가능했을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다른 대통령 이런 걸 했다? 주식가 아마 즉시 바로 이제 규탄 성명 나오고 장난 아니었을 텐데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 죄도 셀프 사면하시는 분이
이거 어렵겠나.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지금 나 때 아니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본인이 이제 망설임 없이 생각하는 걸 좀 시행에 바로 옮기는 분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 이제 중동 사태도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중동 내에서 미국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동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글로벌 시장 다른 이제 국가들은 뭘 가장 우려를 하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일어날 사태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국제 유가의 한 20%의 물동량 정도가 이제 운송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나 일본이 거기서 조달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해협의 움직임이 막히게 되면 국제 유가가 이제 무섭게 치솟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가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항공 업종에 대한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비 심리까지 위축이 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사태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저의 생각은 사실 지금이 80 얼마 할 텐데요.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13 가장 높이 올랐다 13%고 6% 올랐는데 6% 올랐네가 아니라 6%밖에 안 올랐답니다. 별로 안 오른 거거든요. 6%밖에 안 올랐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어제 뉴스인데 오늘 모르겠는데 뉴스 나오는 게 150 그 선박이 묶여 있고 이거는 그 뭐 전망 이런 게 아니라 예측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묶였거든요. 그러면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뛰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이제 막겠어. 그리고 막으면 유조소환 약하잖아요. 미사일 한두 번 본복이 모이면 실제로 원하면 막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막힌다면 선물 가격부터 해가지고 확 올라갈 정상인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이란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 핵 탈퇴한 다음에 보복당하고 있죠. 못 삽니다. 근데 대신에 우회로 중국이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본인들도 기름이 나니까 내가 미국과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기름 팔아야죠. 중국에. 그럼 본인들 배도 막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국기를 올리면 통과시켜주나? 그러면 미국 다들 중국 국기를 들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봉쇄하는 게 본인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봤잖아요. 그 미국이 보병 깃발 안고 온다고 했지만 벙커버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로 이제 하고 있으면 거기 사령부 몇 개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리고 아마 이란 자체가 지금 권력 지도자들 많이 이제 가서 중요한 건 그 다음 권력이라든가 본인들 내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텐데 본인들도 그 기름을 팔아야 되는 파는 판에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깔려서 아마 크게 자극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13% 올라갔다가 그런 기대 다시 끌어내린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게 작은 일 하나 둘 진짜 잘못 눌렀는데 날아가서 유선 파괴된 폭파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다르겠지만 나온 정보까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6% 선에서 마무리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수준에서 그냥 뭐 동일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락을 일단 예측하시나요? 오늘 나온 뉴스까지는 이 상태 유지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베네수엘라가 뭐 어떻게 됐다는 정확한 이제 공식적인 건 없지만 그 럼프 형이 한 게 우리가 세계를 위해 좋은 거다라는 말 원유값을 낮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생산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면 여기 똑같이 원유값이 올라가는 행동은 무조건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 올라가서 물가 올라가면 미국이 정말 물가에 민감하거든요. 미국만큼 물가에 민감한 나라는 아마 독일 말고는 없을 겁니다. 독일 옛날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아마 그럴 거라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한 8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그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자제할 것 플러스 아마 다른 이란도 그렇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또 맞을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형이 4조 5조 얘기한 게 그만큼밖에 전쟁 물자가 없거든요. 토마호크 미사일 등 여러 가지 그런 전쟁 장비가. 근데 그럼 미국도 얼마 없는데 이란도 탄도미사일 얼마 없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도 많이 갖고 온 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일단 나는 피하자. 네.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나는 안 맞을 거잖아요. 그 동안은 이제 좀 이제 피하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저희가 안전자산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금과 은인데 금과 은 가격도 뛰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금은이 둘 다 당일에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가격에서 조금 더 올랐는데 네. 큰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일단은 왜 올라간 이유가 이게 안전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한 거 사야 돼보다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겠네,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심리 플러스 돈 벌 걸 알아서 이런 기회로 그래서 하는 거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은 같은 거는 사고 파는 거가 그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는 게 아닌데, 금은을 처음 딱 샀을 때 올라가는 폭이 생각보다 적어서 사람들도 이거 큰 거 아니지 않나 해서 시장이 조정을 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답을 안다고, 이게 지금 시장 자체는 이게 지속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나온 정보로는 물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면 좋겠죠. 모르겠지만 일단은 커다란 위험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껏 뭐 어떤 흐름, 그러니까 그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면서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 국채 10년물도 사실은 이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4%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같은 기조라고 좀 봐야 할까요? 네,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재정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 이거 지금 요 이런 갈등 관련된 거는 크진 않습니다. 훨씬 더 커진 모를까 지금보다. 지금 같은 기조로 시장 자체가 요동치기에는 아직은 작은 충격이었다. 금리 자체도.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고 싶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채권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함께 늘어나야 네. 이 이제 채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이 네네. 좀 내려가게 될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 채권의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오히려 저는 이 생각 드는 게, 원래 채권이 생각보다 내려가는 폭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게 흘러갈 돈이 비트코인으로 간 게 아닌가. 비트코인은 실제로 다시 1억을 넘었죠. 지금도 유지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안전 자산으로 본다면 전통적으로는 채권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보는, 원래는 위험자산이었습니다. 주식과 같이 움직였는데 안전자산으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고 있다. 그래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사실 그게 이게 좀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안전자산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장을 나왔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이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 이걸 모두가 원하고 내가 이게 시장에 가치가 있다고. 왜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골드만삭스 같은 이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사는데 아예 안 삽니다. 믿지 않는 데는. 근데 믿음은, 아무튼 코인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시는 이미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남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믿어볼까라고 하는 새로운 신자를 모집했다.
거의 지금- 종교 네, 이미 종교와 이제 네, 비유를 종교- 해주시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저도 약간 회의적인데 하지만 뭐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면 제가 이제 약간 그 크립토 커런시나 이쪽에 아까 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올해 글로벌 증시의 핵심 키워드로 5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전년과 같이 AI가 그 안에 있었고요. 네. 관세, 연준, 재정, 그리고 달러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관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세 판결이 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다들 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법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그렇죠. 되죠. 모두가 의심하긴 했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과연 그 럼프 형한테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법으로 할 수 있겠냐? 네. 그만큼 용기가 있겠냐? 그러니까 감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네, 거지. 내 모두가 죄- 생각은 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해봐야 네. 나의 죄를 사안으로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데 불법이라고 오히려 할 거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정말 처벌하고 싶으면 임기 끝나고 네. 하지. 지금 해가지고 뭐 유죄 그래요? 그럼 우리 나를 세하고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관세라는 거는 지금 관세가 얼마를 관세를 때리는 지금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얼마냐 유지될 거냐가 더 중요한 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관세 얼마 하는 것보다 관세가 나왔으면 오히려 이거에 맞춰 전략을 세우면 되거든요. 관세가 15%니까 우리가 그러면 좀 손해를 조금 보고 얼마 가격을 좀 내리고 물론 이게 손해지만 하면 되겠는데 15% 했는데 갑자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 우리 전략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전략 회의를. 이게 그러면 또 이제 그렇죠. 기반이 흔들리니까 지금은 관세는 그 얼마를 하냐보단 얼마나 유지될 거냐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 했다고 해서 감히 우리나라 현대가 지금까지 낸 거에 대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 뱉으세요. 돌려주세요를 못하죠. 감히.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이거는 트럼프 럼프형이 무서워서 보다는 물론 그것도 한 60% 되겠지만 더 크게는 미국 소비자들이 일단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근데 거기서 돈 달라 하면 왠지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 된 느낌이잖아요. 왠지 심리가 좀 안 좋거든요 이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전 정부에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관세를 15%, 50% 때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미국의 일본의 뭐 자동차 회사가 돌려주세요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차를 좀 살려는 마음이 좀 줄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게 사실 짜장면집 주인이 무슨 가게를 하든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손님들한테 뭐 했다고 그래 우리가 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더욱더 우리는 미국 소비자를 사랑합니다 하겠지.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체로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이미 이게 지속될 거냐 말 거냐라는 고려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이거였어요. 얼마나 하겠냐. 그러니까 네.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안해 다시 하자. 그러니까 판 뒤집는 걸 잘하시거든요. 네. 이거 할까가 사실 파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던 리스크였다. 그래서 크게 오히려 시장 반응이 그래서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각 국가들에게 매겼던 관세는 일단 위법이래. 그래서 반영할 법을 다시 찾아와라고 네. 판결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금 어떤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텍스 15% 이런 말도 그랬죠. 네. 뭘 하든 사실 지금 시장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그렇죠. 두세 그러려니 번은 하거든요. 뭐.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란 이런 전쟁 그런 이제 갈등 같은 것도 크게 요동을 안 친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이제 1조 4천억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풀고 많이 썼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 오히려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고 있긴 하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게 관세 전에 사실 관세가 이게 통과하고 나서 사실 제 민주당이 하는 게 정치 반대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라 하다 크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4분기에 수입 적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한선을 초과해 버렸어요. 하한선이라고 했나? 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트렌드가 이러면 이렇게 됐거든요. 아 이거 뭔가 해야 된다. 수입이 정말 큰일 나겠다. 안 그래 적재 허덕이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표를 보시면 이게 오히려 이해가 갈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 조금 정상화된 게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만성 적자국이 적자가 더 심해지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중국은 생산 국가, 미국은 소비 국가로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소비 국가다가 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때 이제 아편 전쟁.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조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사실 미국 내에서 이걸로도 아마 상대방에서 그걸로 공격을 안 할 겁니다. 아이스로 공격을 했겠죠. 공격할 거면.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에는 뭔가 필요했거든요. 뭔가 조절하는 게.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전에 관세랑 상관없이 더 큰 건 재정은 이미 재정이 조금 한국보다 몇 배 커다란 위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국채금 재정이라고 했는데 재정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또 한 개는 이자 비용이 있는데 사실 2026년까지 2025, 26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용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재량 지출이라거든요. 얘를 많이 줄였어요. 실제로.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재량 지출이에요? 교육비. 교육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부 부처마다 예산이 있잖아요. 부처마다 예산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교육청 없앤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보험. 의료보험. 사실 뭐 미국 의료보험이 깨졌다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미국이 의료보험으로 개인당 내는 게 14,000불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한국이 4,000불밖에 안 됩니다. 3배예요. 평균 뭐 선진국 평균 하면 한 7,000, 8,000 나오고요.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건 법적인 거라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갑자기 우리 이제 앞으로 뭐 건강한 사람만 살죠. 뭐 하지 말죠. 하는 거 아니면 근데 그런 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자 비용. 내가 채권 사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사준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요 이자 비용이랑 그리고 의무 지출, 아까 제가 말 꼭 내야 되는 지출, 요거가 60, 70%가 되는데 요거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쭉 가는 분위기라 이번에 관세로 사실 아마 잃었다고 하는 거는 그걸 잃었던 걸 겁니다. 실제로 관세가 아니었으면 수출 수입 이런 거 계산했을 건데 실제로 관세 자체로 번 거는 2천억. 네. 2천억. 2천억이요? 큰일 나죠. 깜놀랐네. 제가 말하고. 근데 이제 데피시트. 이번 연도 적자가 1.8조예요. 그러니까 0.07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어차피 관세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식인가요? 구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제가 뭐 지표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재정 그 적자가 수출입 그 적자가 GDP 적자가? 대비에 무역 네. 적자가 한 3, 4% 나오던 게 60%뛴 거거든요. 4분기에. 야 이거 대안 있냐? 큰일 났죠. 없죠. 네. 그러면 수입을 그만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왜냐면 다 생산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하는 거라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세는 하죠.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고 관세한 거라. 그래서 사실 하면서 놀랐던 거는 이걸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들 알았어요. 지금 적자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한다고는 정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되더라도 이미 트럼프가 어떻게든 만들었으면 굳이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너무 향후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네. 그래서 이번에 GDP가 막 갑자기 막 깜짝 4.4, 4.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3.8 네. 이렇게. 네. 이게 순수출에서 나온 게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줄잖아요. 그렇죠. 줄어서 이게 약간 지표상으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가 생각하는 그 레디 액션의 단계에서 레디가 없어요. 액션. 그냥 바로 액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세도 하나의 솔루션을 제안이 됐을 때 바로 액션으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고 또
대응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시장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에서도 또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 소식이 사실은 시장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죠. 이제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워시 체제에서도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빨리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무게를 빨리 실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게 워시 관련해서는 조금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워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연준 의원을 했을 때 그 연준이 막 돈 푼다고 하니까 QE 한다고 하니까 나 이럴 거면 때려치겠다. 진짜 나가신 네. 분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고 그래서 관두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만두고 있다가 그 항상 하는 말이 연준 너의 정체성이 뭐냐. 자꾸 이렇게 돈 풀고 하면 그 밸런스 시트 너무 지금 자산이 많거든요. 본인들이 산 거죠, 다. 그러니까 많이 그 돈을 푼 거라 야 이거 좀 너희 문제다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월 같은 지금 현 의장을. 의장도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요. 워시를 했어? 그래서 지명한 다음에 바로 이자율 채권율 올라가고 주식 떨어지고 왜냐하면 야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트럼프 체제에서는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을 내리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워시는 이자율을 안 내릴 사람인데? 라는 처음에 초기 기대했었는데 근데 또 처음에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럼프 형이 또 실제 말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워시군 이자율 안 내리면 고소하겠다. 농담이었습니다. 진짜는 아니었어요. 농담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농담 반 진담이겠죠. 근데 농담 반이지만 진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내리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단계가 얼마 전에 1월 그러니까 FOMC라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그 금리를 내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됐어요. 11명이 결정을 하는데 2명이면 연준도 포함 2명이면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워시가 들어와서 트럼프 행정부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리고 싶어도 아직은 2명밖에 안 됐고 지금 사실 물가가 2.4%인데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 생각하면 10%네 그렇죠. 엄청 높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전 10년 평균을 네. 봤을 때 그때 한 2점, 그러니까 지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정말 물가에 너무 신경 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2% 내리기 전까지 아직 물가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내릴지는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게 이겁니다. 일단 워시가 처음에 그 워시가 임명하기 전에 사람들은 트럼프가 누구를 지명하는데 금리가 빨리 내리겠다 생각을 했다가 워시가 되는 근데 워시라는 사람은 안 내린 사람인데 이거 안 내리지 않겠어? 했다가 근데 트럼프가 고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요 고발한다며 그럼 내리겠지. 근데 막상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내리려는 사람이 별로 없네.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천천히 내리겠다. 하지만 금리 하락 기준 맞습니다. 왜냐하면 3.5는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 네. 0%대 빌린 기업들이 이제 상환 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제 3.5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결론은 내린 기준 맞지만 조금 천천히 내리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쪽에 천천히 내리면 마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도 큰일 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금리 차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미국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을 한국은행이 좀 맞춰가야 되는 네. 그런 필요성도 지금 부각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환율인데요. 네. 사실 이제 환율이 1,400 중반대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에도 달러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사이 이슈 때문에 오히려 강달러 기조로 좀 방향을 네. 튼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이런 달러의 움직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점쳐봐야 될까요? 일단 달러가 옛날만 해도 이게 수출을 많이 하면 당연히 달러 번 거잖아요. 그랬죠. 그 달러 벌었으면 나중에 한국 돈으로 변경하니까 환전을 하다 보면 이게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게 있는데
지금은 달러 번 걸로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하기보다 해외 투자랍니다. 아, 달러를 가지고. 네,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벌어서 왜냐면 미국 공장 세워야죠. 더 많이 팔려면.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대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외 자산 그 미국 거를 가지고 있냐, 산 거냐. 그리고 이제 부채라는 거는 외국 사람 얼마나 우리한테 가지고 있냐. IMF 때 문제가 됐던 거 너무 대외 부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네. 망한 건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 자산이 많아요. 이게 사실 2010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비슷했는데 갑자기 2010 넘어가면서 거의 지금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자산과 부채 차이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산을 산다는 거는 한국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율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달러를 많이 살래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뭘 할래 아니면 한국 돈을 가지고 뭘 할래의 차이거든요. 근데 달러를 가지고 자꾸 자산 사고 하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 개인들이 가진 최고의 결정이겠죠. 나쁜 건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쭉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됐어서 지금 강달러 모환에 이런 거랑은 조금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좀 그 갈등 이후에 강달러가 조금 갔는데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되게 약달러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랐거든요. 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게 있었어서 이제 환율은 우리가 지금 해외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대미 투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미 투자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차관 형식으로 내가 미국 돈을 빌려서 한국 돈을 환전하는 게 아니라 하면 크게 영향 안 받겠죠. 근데 그렇게 놔둘까? 근데 일시 지불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 지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 지불이 분할 지불은 일시 지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시 지불이 약간 이게 한 번에 이거 네, 아니에요? 한 번에 내는 게 네. 빌려서 낼게요랑 저희가 환전해서 낼게요. 근데 환전을 하면 우리가 되게 약달러 되는데 우리 약달러 싫어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그 영역입니다. 그 서로 정치의 영역이라 서로 조율하고 네. 우리 럼프 형한테 근간한개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 해외로 나가는 달러, 그렇죠? 그 해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준다는 게 대신 국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만큼은 조금 사실 이번에 금요일에 제가 외국인들이 6조를 팔았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거 했으면 1,500원 넘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외국들이 나가니까.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 나갈 거 외국 나갈 우리 영웅공이라고 하는데 그 외국 나갈 그 미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국장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맞거든요. 어떻게 균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 영향받기보다는 물론 영향 받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에 일단 그 주식이란 이런 얼마나 한국 돈이 매력적이냐 이게 조금 더 큽니다. 금리나 그 금리 차이는 영향을 주지만 그건 사실 펀더멘털적인 이유고 근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영향 받는 거는 이런 그 주식이나 이런 거. 자금의 이동. 네, 자금의 이동. 네, 그게 더 크긴 큽니다. 네. 그러면 환율은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4월에 저희가 국채 금리 지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쉽게 달러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달러 조달 쉬워지네? 크게 그거 없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데 이제 그러면 조금 영향을 조금 더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변수인데 큰 변수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다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에 있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 초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반도체 랠리를 목도를 했습니다. 연구님 이 정도의 랠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는 뭐 거의 없죠. 네.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랠리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버블 얘기부터 하면 보통 버블이 2000년대 초에 나왔던 그 IT 버블 이런 거는 처음에 구글이 나왔을 때 야 구글 검색 기능 너무 좋잖아요. 그때 막 그렇죠. 나왔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구글 검색만 잘하면 이제 앞으로 검색사가 나올 거다. 검색 자격증 검색만 잘하면 끝난다 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윤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검색 잘하는 게. 사실 구글이 이윤으로 뜬 거는 애드센스 나오면서 광고를 붙기 시작하면서 뜬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로 돈이 될 때까지는 비즈니스 모델만 필요하잖아요. 그 중간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쌓일 수 있는 게 버블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AI가 지금 말만 이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인데 사실 실제로 하고 있죠. 이미 사용을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데 역대급 매출을 찍었는데 버블이라면 대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 가장 보여줄 게 매출인데 성장성 지표, 뭐 매출액 증가 다 좋다. 그러니까요. 근데 버블이라면 뭐 어떻게 뭐 문 닫어? 뭐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게 버블의 의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약간 월가나 이제 외국에서 버블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좀 봐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국가 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버블이라고 하면 조금 볼 필요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기관은 공모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해도 세력이 좀 잘못하면 조금 이게 이해 한계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자산이 많이 올라온 건 맞죠. 근데 그게 엄청 버블이라기보다는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바뀌면 생기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올라갈 거냐? 제가 제일 네. 궁금해하는 네. 그 질문을 바로 해주시네요. 그거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도 많이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의 이 모멘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같이 어려운 거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버블이다 하면 얼마나 소프트웨어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니까 각각 산업별 버블이라고 하는데 AI 산업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하나 버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그 AI라고 하는 운동장을 만드는 제가 만드는 건 아니죠. SK 삼성 만드는 게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장 만들어 줄게. 운동장이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 만드는 거죠. 올리면 니들이 우리가 만든 운동장에서 뭐든지 해. 우린 신경 안 써. 대신에 이건 앞으로 산업이 발전했을 때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증기관 나왔을 때도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 하지? 이거 하자. 이거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 보고 안 되고. 이거 하자. 안 되고. 이거 되고. 근데 증기관 만드는 분 돈을 벌었죠. 그렇죠. 만드니까. 이걸로 뭐 하지나 네. 모르겠지만 일단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 어느 순간 다 증발했어요. 그러면 시멘트가 필요하죠. 시멘트 주가 쫙 올라가겠죠. 필요하니까. 깔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지금 시멘트 주가 얼마나 거래한 거 없는데 이게 그런 느낌이라 일단은 AI 쪽은 컴퓨터를 이게 하나의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반은 하방 기반은 튼튼하다. 조정은 되겠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오르겠냐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의 영역인 것 같고 정부가 얼마나 크게 드라이브를 할 것이냐. 실제로 자산 그만하고 자산이란다. 주택 이런 부동산 그만하고 자본시장, 주식시장 오라는 거잖아요. 이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유지되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 얼마나 믿어주냐, 신뢰가 있냐, 그리고 해외에서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고 보느냐.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근데 네. 이게 그다음부터 얼마나 잘 될지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조정은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하이닉스는 제 생각엔 장기 투자로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팔 거냐면 아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옛날에 샀다가 오래 묵혀놓고 계시다가 그냥 팔았다가 다시 약간 이게 약간 원래 주식을 할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주식 잘 엄청 못하지만 뭐 목표치를 세운다. 이미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로 많이 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아닙니다. 그 문이 일단 아닙니다. 그 원래 주식에 5% 벌면 팔자, 네. 10% 벌면 팔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하나 하시는 분들 그게 없어요. 그냥 산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있을래. 그냥 가지고 아니 뭐 언제까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원래 뭐 삼성전자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주한테 물려줄 주식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 같은 거는 사실상 되팔 때 애매한 것도 있고 보관할 때 힘들고 이거는 편하네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법도 통과하면 자사주 소각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기대하는 것도 많고 웬만한 안 좋은 충격은 다 쌈 싸먹을 만한 좋은 이벤트들이 많을 거라고 시장 기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일단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하방은 잡혀 있는데 상방은 이건 조금 본인이 뭐 본인 그렇죠. 고려에 달려 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동 이슈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국내 시장 이슈까지 두루 아우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내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